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선거 날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전화도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막판 판세에 뭐 좀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뭐 이게 언론들이 좀 해리스 편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변화 있는지 해리스 후보 쪽에 조금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10월 말까지, 10월 31일까지는 트럼프 후보의 그 승세가 좀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랬었죠. 원래 해리스 캠페인에서 얘기할 때는 마지막 나흘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흘.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지금 나흘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흘 동안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상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흘간 어떻게 그 선거전을 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해리스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주 상당히 그래도 계기를 잡았다라고 후보도 유세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서 이른바 그 뒤집기에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올 대로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근거를 또 해리스 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해리스 측에서는 우선은 그 조기 투표에서 상당히 그 경합지에서는 지금 기록적인 조기 투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7,800만 명이나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선거 당일에 하는 투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됩니다. 4,700만 명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 한 67%의 투표율을 가상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내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화당에서도 이제 조기 투표, 우편 투표나 직접 투표하는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요. 그래도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조기 투표 여기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54%는 여성 유권자였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기본 지지율에서도 그렇지만은 해리스 후보 쪽에 더 표를 많이 던졌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낙태 보호 문제를 그 핵심 이슈로 핵심 무기로 들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조기 투표로 이제 이것을 앞서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했다 그러고요.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는 이제 대학가에서 유세를 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상당히 아주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자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남성 젊은층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세대 교체의 그 메시지를 좀 수용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 측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같은 유세에 나왔던 사람이 푸에르토리코 발언이라든가 이제 그 케니 여성 하원의원 출신 리즈 체니에 대해서 뭐 총구를 겨누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 자체의 발언은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는데 전체 그 뭐 지원 유세자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당사자일 때는 상당히 그 분노를 표시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경합지에 지금 많이 몰려 살고 있거든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340만인가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죠. 아주 이상하게 됐는데 이 본토로 이주를 해오면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59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46만 명의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지금 펜실베니아 살고 있을 정도니까 이것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라티노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6포인트나 빠진 것으로 뉴욕타임스의 조사 마지막 조사에서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흑인 남성 지지율 해리스 지지율은 올라가고 라티노 지지율은 1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지만은 상대방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35%로 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막판에 벌어져서 상당히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판을 뒤집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다 펴러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미세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에서는 48대 48 동률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백악관 주인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후보는 오늘 그리고 내일 어디서 최종 선거전을 펼치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펜실베니아에 올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이제 트럼프 후보는 뭐 미시간 쪽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이제 돌리지만은 이제 주말을 거쳐서 역시 그래도 펜실베니아에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야말로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 올인합니다. 그냥 선거일 당일에도요 펜실베니아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을 도는 그런 안에 강행군을 할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주고 각자가 이제 마지막 선거일 개표 순간을 지켜보는 그런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가서 또 뭐 빅토리 나이 선거 승리에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는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에서 지금 빅토리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워드 대학은 본인이 나온 대학이고 또 미국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흑인 대학이거든요. 블랙 커뮤니티 학생들이 많은 그 대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장소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그 선거 크로싱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그 최종 주장을 갖다가 한 것도 바로 백악관 그 남부정원이라고 불리는 엘립스에서 7만 5천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해리스 후보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4년 전 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했던 똑같은 장소인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맞받아치는 그런 선거전을 펴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까지도 이제 내노라는 연예인들 또 민주당 진영의 슈퍼파워들을 다 동원했거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이제 선거대 나온 것처럼 여러 곳을 돌고 또 미셸 오바마 여사까지도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비욘세니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다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명 연예인들을 총동원한 그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은 어느 후보도 지금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동률 아니면은 1, 2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오피니언을 보니까 지금 초박빙 접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사람이 다 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선거 결과는 이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옛날처럼 269대 269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뽑는 이런 사태는 아마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거 결과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워낙 지금 각 주에 경합 7대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상당히 거의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 이제 빠져서 그렇지 실제 결과와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이 승자 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뭐 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2020년 대선 때도 당일 그 다음 날 원래 새벽이면은 좀 발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그 전통적으로 AP 통신이 승자를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 대선 때도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나흘 선거 일부로부터 나흘 후에나 선언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 차이가 많았는데도 워낙 그 경합지에서 마지막 개표가 다 끝나야지만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AP통신이 선언한 날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흘 후에나 나온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선언이 됐지만은 실제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고 또 조지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거든요. 네. 그거는 오히려 더 걸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열흘 후에 발표가 됐고 조지아는 손작업으로 재검표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15일, 16일이나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빨리 나올 수 있고 아까 원사이드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알려면은 펜실베니아의 주인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시차상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이 동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펜실베니아는 근데 조금 우편 투표까지 전부 개표를 하다 보면 시속 게임이 벌어질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정지 작업으로 미시간, 위스콘신, 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조금 결과가 일찍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블루월 두 곳, 미시간과 위스콘신이 예상대로 해리스 후보가 이기느냐,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느냐, 요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 이제 펜실베니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둘 중에서 하나 미시간이 지금 트럼프로 넘어가든지, 네. 노스캐롤라이나가 해리스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될 때는 조금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후보 측에서 걱정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트럼프 후보가 말하라고 해서 그냥 승리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싸우는 거고 네. 보면은 지금 벌써 빌드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기가 말이에요. 패배할 것을 하면은 분명히 부정선거니 사기가 있었다라면서 이제 불복을 할 가능성을 네. 지금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가 지면은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런 네. 말을 아주 공언할 정도이니까 상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또 2020년에도 그랬는데 그보다 더 심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은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박경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 대선으로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리학회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후보들이 패션을 통해 선보이는 마지막 필살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대선은 역대급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선거일과 그 이후의 폭력이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당국이 전례 없는 보완 조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어제 보도에 따르면요.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 당국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보안 시나리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소와 개표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는데요.
뭐 비상 버튼을 나눠주거나 감시용 드론을 띄우는 건 물론이고요. 방탄 유리와 방탄 조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심지어 저격수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네. 저격수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죠. 이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입니다. 네. 이 마리코파 카운티에는 애리조나주 최대 도시죠. 이 피닉스 도심이 포함되는데요. 이곳 치안 당국은 선거 기간 최대 200명을 투입해서 24시간 투표소를 감시할 방침이라 하고요. 이 인원은 2020년 이전과 비교해서 4배 이상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 감시가 강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 기간 응급 요원들의 휴가를 불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투표소에 그런 옥상 같은데 저격수를 배치하는 방안 계획하고 있는데 피닉스 개표소엔 감시용 드론까지 동원해서 마치 요새처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상황이 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 전역 수백 곳의 선거 관리 사무소가 방탄 유리와 강철 문, 각종 감시 장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투표소 현장 관리 책임자들한테 그 신분증에 끈에 달 수 있는 패닉 버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벨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편물을 통한 화학 물질 공격에 대비해서 방호복 또 해독제를 준비한 곳도 많습니다. 와, 정말 준비가 아주 철저해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 개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서 이제 투표 결과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는 주 의사당 주변에 보안 펜스를 설치했고요. 애리조나도 보면 주요 시설 출입문, 감시 장비를 보완시켰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책임자 주 국무장관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불안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까지 편성한 곳이 있는데요.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주 방위군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부주가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워싱턴 D.C.의 이 정부 기관들 주변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네, 일단 뭐 펜스가 다 설치됐고요. 그리고 비밀 경호국은 어제 백악관, 재무부 또 인근 라파엣 광장 등 주변에는 금속 분리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거주지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리스 부통령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저녁 이 개표 현황을 지켜볼 장소로 알려진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팜 비치 컨벤션 센터에도 역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물들이 대폭 설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일에 대비해서 보안이 강화되는 거는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에 따르는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강화가요. 괜히 유권자들한테 위협을 느끼게 하진 않을까 그렇게 하는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예. 그런 위협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부터 괜히 멀어지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점 당국은 고려하고 있고요. 특히 흑인 인구가 많고 경찰과 갈등을 빚은 역사가 있는 지역에선 이런 균형을 맞추기가 좀 더 어렵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조치들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긴 하지만 과하게 상당한 경계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민권변호사위원회 집행이사는 이 정도일 것까지는 없고 어떤 것도 일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저도 좀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그냥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상당히 좀 뭔가 그 스트레스를 주는 듯한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아요. 근데 네. 미국인 중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요. 그렇습니다. 미 심리학회가 그에 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전국 성인의 69% 그러니까 뭐 10명 가운데 7명꼴 가까이가 대통령 선거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같은 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4년 전 2020년에 보면 그 비율이 68%로 뭐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8년 전 2016년엔 이 비율이 52%였다고 하니까요.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미국인이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 심리학회는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갈수록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대통령 선거로 스트레스를 받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특히 더 격동의 선거철이었으니까요. 예. 뭐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뒤늦게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고 토론회에서는 뭐 드라마 같은 그런 아주 심란한 드라마가 벌어졌고 법정 다툼까지 있었죠. 이런 배경들을 심리학회는 지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내용을 오늘 전한 AFP 통신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가 당선된다면 격변, 파멸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그런 매우 큰 압박을 유권자들에게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선거 전이 피곤한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제발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 이 휴대폰으로 무슨 문자 메시지와 이 이메일이 많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도 많이 뜨고 말이죠. 이메일도 하루에 뭐 수십 건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들 그렇습니까? 다들 그래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경우엔 소셜 미디어에 글만 올렸다 하면 공격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제 달리니까요.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는다는 편입니다. 아, 이것도 보통 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거 뭐 보고 지우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우려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참 대단히 정말 힘든 그러한 선거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후보들이 뭐 또 패션을 통해서 선보이는 마지막 필살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사실 떠올리면 정장 차림의 모습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데 최근 경합주에서 연 유세를 보면 청바지를 잇따라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주 또 이튿날엔 네바다주 그리고 지난 2일 주말엔 조지아 유세에서 모두 부츠컷 진 청바지 패션을 선보였던 겁니다. 네. 이렇게 청바지를 택한 이유도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청바지를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권자들한테 좀 더 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지막 심리적 벽을 허물려는 시도란 평가인데요. 해리스는 나도 당신들 중 한 명이다. 아니면 나는 작업 바지를 입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청바지를 입음으로써 유권자들이 해리스와 좀 더 연결돼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긴 뭐 청바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또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또 상징적으로 입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르바이스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트럼프 이 후보도 전략의 패션 아이템을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블루칼라 유권자들을 겨냥한 전략의 패션 아이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펜실베니아주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감자튀김이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았었죠. 그랬죠. 그리고 지난달 30일엔 그 위스콘신주에서 환경미화원에 입는 조끼 입고 나타났었고요. 그런가 하면 유세 때 마가 그 모자를 즐겨 쓰는 것 역시 블루칼라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아이템을 활용하면서도 정장 차림을 고수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맥도날드 앞치마나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으면서도 그때 기억해 보시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에 대해서 힘 있는 이미지, 격식을 강조하기 위한 패션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8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는
뭐 선거 날까지도 뭐 힐러리가 이긴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무슨 좀 뭐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은 또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그 서프라이즈로 아주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 사람이 이긴다 저 사람이 이긴다 워낙에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어떤 그 이 뭐 모를까요? 이 저 당선이 확정자가 발표됐을 때 유권자들한테 주는 충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참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심장에 있는 판막에 대한 질환들을 지금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이 판막에는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알려주셨고 그러나 저러나 이 판막이 뭐죠? 우선 심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네, 일단 그 판막이라 그러면요. 네. 예, 한자로 돼 있어서 조금 힘든데 영어로 하면은 밸브거든요. 우리 이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제 혈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밸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밸브가 열리거나 닫히면서 이제 우리 심장이 혈액을 온 몸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판막이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제 닳고 좀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판막 질환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증. 그래서 판막이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폐나 전신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류증이라 그래서 앞으로 나갔던 피가 판막이 잘 안 닫히기 때문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구나. 협착증하고 역류증 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판막들이 기능이 좀 손상이 돼서 이런 판막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판막 질환을 병증, 그다음에 중증도, 중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mild, moderate, severe. 제가 흔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1단계나 2단계 정도 판막 질환은 시니어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이제 3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보통 증상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단계가 되시면은 이제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크게 수술 치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80세, 90세이시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도 있으시고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된 게 이런 가슴을 여는 개용술을 하지 않는 어떤 시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다가 경피적 시술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피적 가슴을 열지 시술이요? 않고, 네네. 네. 경피적이라는 말은 이제 피부를 통한다는 말이죠. 피부를 통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 이제 심장에 이제 판막을 고치려면 기존에는 이제 심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판막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판막을 고치거나 해서 다시 가슴을 닫는 그런 개용 수술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담도 되고 심장 폐에 무리도 가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큰 혈관이 있거든요. 대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그런 데로 바늘을 찔러서 거기다 카테터를 넣어서 그 판막을 잘 접어요. 이렇게 종이 접기 같이 접어서 그 카테터 안으로 넣어서 심장으로 가서 풍선을 이용해서 그 판막을 펼치면 기존에 있던 판막이 옆으로 밀리면서 새로운 판막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술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요. 이 시술이 지금 도입된 지가 한 10년, 15년 됐거든요. 그래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흉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통 병원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피적 시술을 하시면 오늘하고 내일 퇴원, 하루만 입원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술이고 그러네. 환자분들에게 무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네.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번 주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그러니까 미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의학 잡지에 이 경피적 삼천 판막 치환술에 대한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네. 그래서 삼천 판막이 주로 많이 새시는 분들,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시술을 했더니 약물 치료를 한 분들보다 훨씬 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 그렇겠네요. 같아서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좀 뉴스를 소개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판막을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얼마나 그게 작용이 되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이제 이 판막을 경피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흔히 말하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예, 10년에서 15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예. 또 10년, 15년 뒤에 그럼 어떡하나? 그럼 그때는 이런 경피적으로 판막을 하나 더 넣으면 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길게는 한 2, 30년까지 충분히 판막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50, 60이라던가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 한 75세, 80, 90세 이런 분들은 수술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피적 시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체가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하거나 뭐 그런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그런 알레르기나 면역 반응이 없는 그런 재질로 해서 네.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 정도만 보통 복용을 하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면역제 드실 필요도 없고 아스피린만 드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판막 질환은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는 병입니까? 네, 이제 판막 질환은 주로 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라 그래서 류마티스성 그런 질환이 많고요. 주로 이제 60세 이상이시다. 60, 70, 80, 90세 판막 질환이 있으신 거는 이제 나이에 의한 노화에 의한 그런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판막을 경피적 시술로 바꾼 다음에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일단 판막은 한번 제자리에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되면 그게 움직여서 뭐 빠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네, 운동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술하기 전에 아무래도 약으로도 좀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막 질환이 발견이 되고 1단계, 2단계 때는 치료가 없다가요.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고 괜찮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술할 필요는 없고요. 약물 치료만 쭉 하다가 이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시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판막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판막 질환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예방은 이제 나이가 드시는 거를 예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더라도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또 심장내과 선생님 보셔서 꾸준히 이 판막 질환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판막 질환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약물로서 미리 치료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